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상주시의 호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군대 가기 전 낚시를 원 없이 하려고 입대 2달 전에 직장도 그만두고 이리저리 경치 좋다는 곳을 찾아다니며 낚시를 했다. 그러다 시골 사촌 동생에게 연락하는 중 경치 좋은 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내려갔다. 바다 낚시보다는 민물 낚시를 좋아한다. 잔잔한 물에서 산을 보며 잡생각 없이 낚시하는 게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항상 말하고 다닌다.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일단 낚시대부터 세팅하고 텐트를 쳤다. 역시 현지인들이 알려준 자리가 명당이다.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입질도 계속된다. 어차피 고기 잡는 것보다는 경치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난 미끼를 달지 않고 그냥 던져두고 조용히 산과 물의 중심인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로 인해 꼭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난 물 앞쪽을 향해 기마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일어나 물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기분이 더러웠다. 이래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가급적 너무 오래 깊게 바라보는 것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일 낚시로 바꾸고 방울을 달아놓고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비가 왔다. 아니, 어딘가 이상했다. 어항 같았는데 무릎까지 물이 차 있었고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수면에 파문들이 일어났다. 신기했다. 비도 안 오는데 빗방울 떨어지는 듯이 수면에 파문이란. 역시 꿈속이라 그런가? 물이 차갑다. 그런데 기분이 묘하다. 기분이 좋다. 물속에서 뛰어봤다. 마치 온탕에 푹 담그는 기분이랄까? 어느새 물이 허벅지까지 온다. 두려움 같은 것은 느껴지지도 않는다. 이 비는 언제 그칠까? 그러나 비는 안 온다. 참 희한한 꿈도 다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어항에 좀 전 낚시에 떡밥 파는 가게에서 본 아저씨 딸 같아 보이는 여자애도 있었다. 이 아이가 여기 왜 있는지. 그런데 물이 이제 내 허리까지 차 있는데 그 여자애는 머리까지 잠겨 있는데도 물속이 너무나 깨끗하게 잘 보인다. 아저씨, 이리 오세요. 여기가 더 따뜻해요. 낚시인은 현지인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현지인들이 소개시켜줘서 손해본 적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로리타 증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꿈꾸면서 꿈인 줄 아는 이런 꿈 처음 꿔본다. 이상하면 깨버리면 그만이지. 좀 더 오래 방해받지 않고 꾸고 싶다. 근데 아까 학원 끝나고 온다던 사촌 동생 녀석도 이 어항 속에 있네. 아무리 꿈속이지만 수면 위에 둥실 떠 있었다. 난 꿈속에서 한마디 했다. 거기 둥실 떠 있지 말고 발 한번 담가봐. 기분 좋아. 동생 녀석이 짜증을 낸다.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다. 너도 좀 들어와 보라고. 난 소리쳤다. 이 자식이 건방지게 형님 꿈속까지 나타나서 짜증을 내고 있네. 그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났다. 갑자기 몸이 너무 무겁고 머리카락이 다 빠질 것 같다. 그때 잠에서 깼다. 난 머리끄댕이를 잡혀 끌려가고 있었다. 내 사촌 동생에 의해 물 밖으로. 난 할 말을 잃었다. 사촌 동생이 학원 끝나고 바로 오려 했는데 작은엄마가 주물럭 해줄 테니 가서 형이랑 구워 먹으라고 했다고. 그거 기다리다가 왔는데 내가 물속으로 희죽거리면서 조금씩 들어가고 있더란다. 놀란 동생이 나한테까지 달려왔을 때는 내가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동생이 놀라서 나오라고 소리쳤는데 나는 희죽거리며 오히려 동생 보고 너도 들어오라고 했다고 한다. 동생은 내가 너무 무서워 못 들어오다가 내가 물 깊은 쪽으로 조금 더 가니까 달려와서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강제로 물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한다. 그때 낚시줄에 몸이 다 방울 소리가 난 것이었다. 그 자리가 앞쪽으로 서서히 깊어지는 곳이라 다행이었지만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었다면 내가 본 것은 물귀신이었을까? 난 작은 아버지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사촌 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가 사촌 동생에게 너희 동네 낚시재료 가게 아저씨 딸 뭐 했냐고 물어보라고 시켰는데 왜 읽지도 않은 남의 딸내미를 찾아대냐고 졸라 맞았다고 한다. 충격이었고 동생에게 미안스러웠다. 그때부터 나는 낚시를 하지 않는다. 목욕탕도 가지 않는다. 샤워기도 절대로 머리 위에서 틀지 않는다. 그때부터 물 공포증이 걸렸다. 두 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자대에 처음 들어가는 날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소대로 전입한 후에 신고식이 시작되었는데 병장과 꺽쇠병들은 열심히 놀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캐물었는데 딱 한 명만이 조용히 구석에 있었다. 저녁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완전 말년 갈창이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굉장히 이상했다. 당시 나는 바싹 긴장한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이 팍 느껴졌다. 185 정도 되는 키였지만 정말 툭 하고 치면 쓰러질 것처럼 말랐고 그리고 눈 밑에서 코 중간까지 선명한 다크서클이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물어볼 짬이 안 되기에 궁금한 걸 그냥 참고 넘어갔다. 그리고 그가 전역할 때 수많은 전역자들 중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사람에 관련된 무시무시한 일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대에는 야간에만 들어가는 초소가 몇 개 있었다. 어느 초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고참들에게 알리는 것이 막내의 일이다. 그런데 내가 막내 일을 할 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다른 초소는 모두 12시부터 7시까지 비는 시간 없이 초소를 돌리는데 딱 한 개의 초소만은 2시부터 5시까지 완전히 비워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고참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면서 대답을 피할 뿐이었다. 심지어 짬도 안 되는 놈이 쓸데없는 생각이나 한다고 혼난 적도 있었다. 일병 꺾이는 정도의 짬이 됐을 때 소대장에게 그 이유를 넌지시 물어보았다. 소대장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고 난 등에서 식은땀이 주룩 흐르는 것을 느꼈다. 소대장에게 들은 얘기는 이렇다. 내가 신병 때 본 그 이상한 다크서클 병장. 그 사람은 전역하기 몇 달 전만 해도 살이 풍성한 인상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2시부터 5시까지 비워놓는 그 초소에 들어간 이후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한다. 원래는 그 시간에도 무조건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를 서는 초소였다. 그 김철수는 2시부터 5시까지 들어가는 근무 시간대에 그 초소를 들어가게 되었고 워낙 외진 곳에 있었기에 간부들도 안 오기 때문에 그 김철수는 초소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그런데 새벽 3시 정도가 됐을 때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바로 곡소리였다. 곡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작아서 그냥 바람 소리이거니 했던 김철수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곡소리인 걸 확실히 알게 됐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 곡소리에 바짝 긴장을 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서 바로 초소 옆에서 들리게 됐다. 그런데 이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맴도는 것이다. 초소 주변을 몇 바퀴 돌던 소리는 초소 문 앞에서 멈추었고 문 앞에서 끊이지 않고 곡소리가 계속 났다고 한다. 목이 쉰 남자의 목소리로 아주 소름 끼치도록 너무나도 무서웠던 이 김철수는 총을 문에 겨누고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주 목이 터져라고 군가를 불렀지만 자신의 목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곡소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자신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들렸다고 한다. 얼마나 노래를 불렀을까. 목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며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쯤 갑자기 곡소리가 뚝 멈췄다. 곡소리가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고 김철수는 미친 듯이 총에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은 조정관 위치가 안전에 가 있었고 문을 연 것은 당직하사였다. 당직하사임을 알게 된 김철수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다음날 밤에나 간신히 깨어났다고 한다. 그 시간에 당직하사가 그 초소를 간 이유는 근무자가 자 있는지 초소에 인터폰을 울렸는데 김철수가 미친 듯이 군가를 부르는 소리만 들리더란다. 몇 번을 불러도 소리쳐봐도 못 들은 듯이 군가만 계속 부르는 김철수.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을 안 일찍 참모는 당직하사를 그 초소에 보냈고 문을 열 때까지도 미친 듯이 군가를 부르던 김철수는 문이 열리자 바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쏘지는 못하고 잠시 후에 당직하사인 것을 보고 그대로 기절했다. 내가 나중에 짬이 상당히 찼을 때 예전에 있던 소대장과 선임 부사관이 모두 다른 부대로 전속 갔을 때 서류를 뒤지다가 당시 김철수가 그 사건에 대해 진술한 것을 기록한 조금 두꺼운 파일처를 보게 되었다. 어느 정도 짬이 찬 후에 그때 소대장이 해준 이야기는 모두 애들 겁주려고 한 거짓말인 줄로 믿고 있었던 내 뒤통수를 멋지게 날려버린 파일이었다. 당시에 소대장이 했던 이야기와 전혀 다름이 없는 진술서를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단순한 소문.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그 부대에 6년째 근무하던 주임 원사가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다음날 아침에 간부 긴급 회의가 열리자 그 주임 원사가 한마디 했다고 한다. 또 나왔나. 세 번째 이야기, 군대의 살인사건. 이건 내가 자대에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난 보직인 만큼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 어딘지 말해줄 수 없어. 군사 비밀이라 괜히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자대 오기 전 후반기 교육 때 있었던 일이야. 내가 2004년 4월에 입대했으니 그 6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야. 2003년 9월쯤 됐을 때 일이야. 수도권에 있는 모 군사 학교에는 PX가 있었지. 거기에 상근 2명이 근무하고 있었어. 고참은 상병, 후임은 일병이었어. 근데 이 상병 녀석이 그 일병을 무진장 갈구더래. 근데 일병은 착해서 그 갈굼을 묵묵히 받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 근데 일이 터진 거야. 상병이 여느 때처럼 일병을 무지하게 갈구다가 일병 녀석 부모님 욕까지 하게 된 거야. 그 일병 녀석 눈이 까부러졌지. 앞이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순간 옆에 있던 망치로 상병 머리를 깬 거야. 머리에서는 노란 뇌가. 상병 녀석은 즉사를 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옆에 있던 카터칼을 틀었어. 그걸 들고 상병 눈을 파기 시작했어. 혼자 말을 중얼거리면서. 날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 코를 자르기 시작했어. 넌 숨 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은 입. 넌 말하는 게 너무 싫어. 마지막으로 귀. 넌 모든 게 없어져야 해.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유유히 PX에 불을 지르고 근처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다음 월담을 시도하다가 이 사실을 안다는 사람에게 잡혔어. 이 사람이 바로 육군 교도소에 5명 될까 말까 한 사형수야. 대표적으로 아는 사형수들. 예전에 나도 잘 모르긴 한데 해화동 총기 난사 사건 있었어. 그 놈이랑 그리고 군사학교 살인 사건 이놈 그리고 GP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내가 아는 사형수는 이 정도야. 얘네들이 왜 사형을 안 당하고 계속 있는 줄 알아? 그건 바로 국방부 장관이 사형을 시키라면 시키는 건데 사형시키면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그냥 보고만 있지. 후반기 교육 받으면서 본 시청각 자료인데 케네디 대통령 알지? 그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보통 사람들은 가슴에 총 맞고. 아니야. 그 사람은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머리통이 날아갔어. 네 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화괴담. 나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 남자친구 2과 여자친구 3이다. 우리 6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붙어 다녔고 대학을 졸업한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같이 놀러 다닌다. 중학교 때부터 학교가 달라졌지만 학교가 달라진 후에도 우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모여서 동해바다로 놀러가기로 했다. 물론 집에 이야기하고 2박 3일 정도의 여정으로 다녀올 것이다. 여자애들 집에서도 우리들의 우정을 알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보내주셨다. 우리가 놀러간 곳은 경상도의 동해 바다였는데 해수욕장 옆에 있는 절벽 위로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민박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박집 주인 아저씨는 집 옆에 슈퍼마켓도 같이 하셨는데 우리 또래의 딸아이와 아내를 사고로 잃으셔서 혼자 산다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셨다. 우리가 민박을 하는 곳에서 절벽 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 컨테이너가 있었고 바다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고 컨테이너에 대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해변에서 신나게 놀다가 날이 저물고 우리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민박집으로 다시 왔다. 물놀이 하느라 다들 배가 고팠는지 밥이 모자랐다. 마침 주인 아저씨가 아저씨의 동생분과 함께 술과 안주 몇 가지를 들고 오셨다. 중학생들에게 술을 팔면 안 되지만 주인 아저씨께서는 아들 같고 딸 같아서 내가 한 잔 따라주는 거라면서 남자애들에게만 한 잔씩 주셨고 나에게도 한 잔 주셔서 마셨다. 아버지에게 받은 술잔 이후로 가족이 아닌 어른에게서 받는 술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저씨는 동생분과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우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취하신 아저씨를 동생분이 모시고 안방으로 가셨다. 다들 피곤했는지 아저씨가 가시고 샤워하고 씻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졌다. 나도 씻고 바로 자려고 했는데 친구 한 명이 나보고 화장실 좀 같이 가자는 것이다.
그곳의 화장실은 쪼그리고 앉아야 하는 화장실로 대문 옆에 따로 있었다. 당연히 아파트에서만 살던 녀석은 그곳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뭐 나도 살짝 화장실이 가고 싶었고 그냥 따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녀석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밖에서 대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로등에 비추어진 컨테이너 박스가 눈에 띄었다. 예전에 거기서 누군가 살았는지 컨테이너의 출입문까지 보도블럭으로 된 길이 나 있었다. 나와 친구 녀석은 서로 번갈아가며 볼일을 마치고 나온 후 생각 같아서는 컨테이너로 가보고 싶었지만 밤도 늦었고 혼자 가긴 무서워서 같이 갔던 녀석에게 가보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였다. 낮에 가서 한번 접근해보자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우린 등교하던 버릇이 남아있는지 7시가 되자 다들 잠에서 깨었다. 아저씨는 요즘 애들답지 않게 부지런하다면서 우릴 칭찬하셨다.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진 우리는 아침밥을 해드리겠다고 아저씨는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아저씨는 그래도 되냐며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여자애들의 애정 공세로 인해 남자애들은 밥을 하고 여자애들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아침 식사를 마쳤다. 전날 물놀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엔 산에 가기로 했고 마을 근처 산에 있는 절을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역시 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고 점심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어제 화장실에 같이 갔던 녀석이랑 그 컨테이너 근처로 걸음을 옮겼다. 컨테이너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평범한 여학생의 방이었다. 단지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유행이 지난 가수들의 포스터와 쌓여있는 먼지들이 보였다. 누가 살았었는지 궁금했지만 그땐 즐기는 것이 더 중요했다. 오후에는 다시 바다로 가서 해수욕을 즐겼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내일 아침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들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들 씻고 나서 각자 쉬고 있었는데 방에 TV 한 대가 있어서 그다지 심심하지 않았다. 잠시 후 아저씨께서 어제처럼 슈퍼문을 일찍 닫으시고는 동생분과 함께 소주 2병과 안주 몇 가지에 우리 먹을 음료수랑 과자를 들고 오셨다. 내일 우리가 가니까 음료수랑 과자는 서비스라면서 모자라면 더 가져다 먹으라고 하셨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저씨는 금방 취하셔서 안방으로 동생분이 모셔다 드리고 동생분은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어제 오늘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원래 아저씨가 술을 많이 못 드시는데 우리를 보고서는 죽은 딸 생각이 나서 자꾸 저러는 거라고 내일 우리들 가는 게 서운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이해해달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런 사실은 몰랐다고 괜찮다고 아저씨가 안 됐다고 저희들 때문에 괜히 그러시니 도리어 우리가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자 동생분은 고맙다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 번 더 오라고 당부하셨다. 우리는 알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저씨와 동생분에게 인사를 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그곳을 떠나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곳을 다시 놀러가게 되었는데 작년에 즐거웠던 기억을 가진 채 우리들은 다시 그곳으로 여름방학 피서를 가기로 결정했다. 주인 아저씨도 친절했었고 동생분의 부탁도 있었기에 말이다. 그리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한번 가보았던 곳이라 그런지 작년보다는 부담감은 덜했다. 막상 도착하자 1년이지만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헌데 작년 민박하던 곳에 가자 슈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게다가 컨테이너도 사라지고 그곳에 있던 보도블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민박집 주인 아줌마에게 그 전 주인은 지금 어디 사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1년 전에 여기서 슈퍼 하시던 양반 묻는 거냐면서 어떻게 그 아저씨를 아냐고 물었다. 작년에 우리들이 8월 초쯤에 여기로 놀러 왔었는데 이 집에서 민박을 했었다고 하자 그 아주머니께서는 약간 굳어진 얼굴로 그 아저씨가 죽은 날도 그때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저씨가 죽었다는 얘기에 순간 경직되었지만 냉정을 찾고 왜 돌아가셨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그런 것까지 얘기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럼 그 아저씨의 동생분은 계시냐고 묻자 그 아줌마께선 그 사람은 아마 여기서 어느 길로 조금 내려가면 빨간 벽돌집에서 살 거라고 하시면서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우리는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저씨가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 더 궁금했다. 그리고 기왕이면 아는 사람이 있는 게 한두 가지라도 더 편할 게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일단 동생분에게 찾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곳으로 갔다. 아줌마께서 알려준 대로 가자 쉽게 그 집을 찾을 수 있었다. 때마침 안에 동생분이 계셨고 우리를 어렵지 않게 한 번에 알아보셨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잠잘고 마련하지 않았으면 자기네 집에서 묵으면서 놀다 가라고 하셨다. 그 집에는 동생분의 아내분과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아줌마께서는 우리를 보고 남처럼 대해주지 않으시고 굉장히 친절하셨다. 집은 2층 집이었는데 1층은 가족이 쓰고 2층은 민박이나 가끔씩 놀러오는 친척들이 쓴다고 했다. 우리들은 2층에 짐을 풀고 당장이라도 슈퍼 아저씨의 사연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 동생분도 눈치를 채셨는지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다. 근처 공원 같은 곳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벤치에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그리고 동생분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예전에 그 아저씨에게는 성실한 아내와 착실한 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딸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고 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에 그 동네에서도 천재소녀로 통했다고 한다. 그런 딸을 아저씨와 아줌마는 대견해하면서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었지만 부족한 집안 형편상 풍족하게 딸에게 해줄 수 없었고 그걸 항상 미안해했다고 한다. 전에 슈퍼 앞에 있던 컨테이너도 딸이 자기 방을 원해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그런데 그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는데 사람들은 자살이다 타살이다 말들이 많았고 경찰 측에서는 자살로 결말짓고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한다.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착실한 애가 죽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그 요구들을 단칼에 묵살해버렸고 화병으로 아줌마가 쓰러졌다고 한다. 그리고 끝내는 아줌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셨다고. 그 후로 2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우리들이 그곳에 민박을 한 것이라고. 아저씨는 우리들 중에 있던 여자애가 자기 딸과 너무도 비슷하게 생겨서 딸이 돌아왔다며 동생에게 기쁜 목소리로 얘기했었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그 동생분이 왜 우리들에게 올해에도 꼭 한번 놀러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됐다. 그리고 우리들이 떠나가고서 슈퍼 아저씨께서는 한 일주일간 슈퍼도 안 열고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집으로 찾아가서 요새 무슨 일 있냐고 살짝 물어봤단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우리들이 가고서 자꾸 죽은 딸 생각이 나서 일손이 안 잡히더란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 자기 딸이 나타나서 자신은 지금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라고. 그러고 꿈에서 깼다고 한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더 딸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혹시나 그 꿈이 길몽일 거란 생각에 주택 복권을 한 장 샀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됐고 자신은 돈 따위는 필요 없다며 그 복권을 자기에게 줬다고 한다. 자기에게 1등이 당첨된 복권을 준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혼자 사시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긴 것이 자기 실수라며 눈물을 떨구셨다. 복권을 동생에게 준 그날 저녁 아저씨는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딸아이가 지내던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자살을 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들은 남일 같지 않은 이야기에 슬픔에 젖어들었고 여자애들 중에는 엉엉 우는 애도 있었고 나를 포함해 6명 모두가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 복권에 당첨된 돈은 동생분 자신을 위해서 안 쓰고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는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쓰고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그 아저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고 6명 모두가 컨테이너가 있던 장소로 향했다. 처음에 와서는 몰랐는데 불에 그을렸던 자국이 시멘트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준비해온 소주와 종이컵에 술을 따르고 무릎을 꿇고 아저씨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꼭 좋은 곳에 가서 다시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기도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쓰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절벽 쪽으로 날아갔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게 아니고 절벽 아래 난간처럼 된 곳에 모자가 떨어진 것이다.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였고 모자를 찾으려고 친구는 엎드려서 손을 뻗는데 이 녀석이 놀라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그 녀석은 모자를 우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조그만 상자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저게 뭐지 하는 호기심에 상자에 달린 좌물쇠를 부수고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 일기장에는 그 슈퍼 아저씨의 딸아이의 일기가 적혀 있었는데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꺼림직했지만 어쩐지 읽어야만 할 것 같았다. 우리 6명은 머리를 맞대고 일기를 보면서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곳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그 소녀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도 아니었던 것이다. 단지 부모님이 자신이 교묘히 위조한 시험 통지표를 보고서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했었고 그걸 이용한 것뿐이었던 것이다. 소녀는 그것이 나쁜 짓이란 걸 알면서도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서울로 보내서 의사를 시켜야 한다. 변호사를 시켜야 한다. 떠드는 부모님들의 의견에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지난 몇 년간 부모를 속이고 어른들을 속인 자신에 대해서 일종의 혐오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진학하기 바로 전에 그 소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절벽 아래로 목숨을 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일기장을 읽고 모두가 경악했다. 한 철부지의 소녀의 허황된 거짓말이 일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그 슈퍼 아저씨의 동생분에게 알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 알고 없었던 일로 묻어버려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했다. 우리는 이제 와서 어두운 과거를 더 어둡게 만들면 되겠느냐는 의견에 동의했고 이 사실을 동생분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은 컨테이너가 있던 장소에서 다시 불 속에 태워버렸다. 그 일이 있고 우리는 여름방학에 바캉스를 즐기고 온 게 아니라 어쩐지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부분은 바람이 어떻게 불었길래 딱 그렇게 모자가 절벽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일기장 근처로 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바람의 작용이 아니라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우리를 그 일기장과 만나게 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